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서 이제 모두 발언을 잘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걸 실행해 본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저에게 남아있고 어떤 것들을 좀 느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좀 한번 서베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이 그림 태어나서 오늘 처음 본다. 한번 자신 있게 번쩍 한번 손 들어보세요. 꽤 많으시네요. 꽤 많으시네. 이 그림은 돌아가셔서 꼭 찾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 제가 여기 정말 뜻하지 않게 HR 전문가 분들이 모인 이 자리에 이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게 사실 원흉입니다. 이 그림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요 2012년 말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스포티파이라는 스웨덴 회사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한 문서의 첫 장에 있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스포티파이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멜론과 같이 음악을 스트리밍하는 서비스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서비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애플 뮤직하고 전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사실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제 거대한 회사가 되었지만 특이한 건 뭐냐면요. 보통 많은 기업들에서 우리의 조직 구조는 이렇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컨피덴셜한 정보잖아요. 근데 이 외부로 오픈을 했어요. 이 2012년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2012년 말, 13년 초 그때쯤에 이제 저도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 블로그에다 포스팅을 했었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찾아보고 계세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조직 구조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던 스쿼드, 챕터, 트라이브, 길드란 용어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스쿼드는요 여러 역할, 크로스 펑셔널이라고 하는데 여러 역할들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룹니다. 한 가지 일을 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 보통 인사팀의 인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니까 개발자, 테스터, 디자이너, QA, 그다음에 기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 분씩 모여갖고 한 팀을 이룹니다. 10명이 안 되는 적은 숫자로. 그래서 이걸 스쿼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챕터라는 걸 이거를 가로로 엮어 놓은 조직인데 가로로 엮어서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끼리 어떻게 하면 더 전문성을 기를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통일감 있는 어떤 이게 반복적인 작업들이 보통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일성 있게 진행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사실 이런 구조가 되게 생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해서 비슷한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매트릭스 조직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는 매트릭스 조직은 이런 거잖아요. 원래 하시던 일이 있고 새로운 일에 이게 차출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근데 이 일은 잠시 안 하지만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여기는 두 가지가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린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얘기하는 교수와 창업가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교수는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 것인가에 집중을 합니다. 그게 챕터예요. 그 다음에 창업가는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what과 how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쿼드는 what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어떤 것들을 고객이 원하고 우리의 수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스쿼드에서 고민한다고 하면 챕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좋은 방식으로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전문성을 기르고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기존의 매트릭스 조직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트라이브는 이거를 100명에서 150명 정도로 묶어낸 겁니다. 이것도 없던 개념은 아니에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사회 연결망의 개수가 한 150 정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덤바의 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트라이브를 묶어놓은 거예요. 이 스쿼드가 가로로 너무 횡으로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길드는 우리가 흔히 COP라고 얘기하는데 커뮤니티 오브 프랙티스라고 얘기를 하죠. 실천 공동체를 정규 조직화 해낸 겁니다.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개념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생소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스포티파이가 대단한 건 뭐냐면 이거를 진짜로 돌아가게 만드는 모습을 세상에 보였다는 게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자일 조직이라는 게 처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애자일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생겨난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애자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처음 보고 저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애자일을 저 한 10년 조금 넘게 해왔는데 애자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크로스 펑셔널하게 일하는 굉장히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한 팀에서 마치 창업한 것처럼 모여서 일하는 게 약간 일종의 로망 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거를 직접 해봤습니다. 저걸 처음 보고 나서 한 1년 정도 후에 제가 이제 한 규모가 100명 정도 되는 스타트업에 조인을 해서 일을 할 기회를 얻게 됐는데 그 조직에서 실제로 조직 구조, 그 다음에 물리적인 업무 환경, 그 다음에 인사적인 여러 가지 제도들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바꿔가면서 회사를 좀 더 좋은 회사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조금씩 할 기회가 좀 생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조직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옆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품 개발 조직이 뭘 하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관심 있게 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영업, 마케팅, 뭐 인사, 뭐 디자인, 뭐 이런 여러 옆에서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도 우리 팀도 뭔가 좀 더 새로운 일하는 방식으로 바꿔보고 싶다. 우리도 좀 더 잘 해보고 싶다. 혹은 당신네 조직하고 비슷한 형태로 우리도 바꿔보고 싶다. 이런 니즈들을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시면서 제가 여기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뭔가 금을 그어놓고 이것은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당신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게 아니라 뭔가 기본적인 룰만 던져놓고 그 안에서 자율권이 부여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게 굳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범위 내에서 한정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좀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 흉내내서 한번 따라해 본 건 아니겠죠. 지금 구글에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본 거예요. 스쿼드, 뭐 트라이브, 뭐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면 검색 결과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 저만 따라했던 게 아니죠.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아시아,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뭐 몇몇 회사들이 있었을 건데 이건 이제 현재 요즘이 아니라 한 5년, 4년, 5년 전 이야기예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따라했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조금씩 했던 거였어요. 한 번에 그걸 팍 한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주로 사례로 접하시게 되는 건 뭐냐면 네덜란드에 있는 ING 은행 사례를 아마 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기 이제 굉장히 드라마틱한 스토리까지 결합돼가지고 굉장히 애자일 조직이라는 게 확산되는데 일조를 했죠. 스포티파이가 기존의 경영이나 뭐 이런 분야에서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실제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IT 회사에 그거를 적용한 어떤 혁신의 공로가 있다고 한다면 ING 은행은 어떤 공이 있냐면요. 그거를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닌 분야로 옮겨왔어요. 어떻게 조직을 구성했냐면요. 이제 은행이니까 금융 상품들이 있잖아요. 금융 상품을 기존에는 뭐 설계해서 이렇게 상품을 개발하는 조직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상품을 이제 영업망을 통해서 판매하는 조직이 있었고, 그 상품을 실제로 운용하는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고객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한 조직이 있고, 이렇게 기존의 금융회사들은 대개는 뭐 저희 금융권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ING은행은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2030팀. 그러니까 2030팀은 뭐냐면 2030팀 안에서 2030 세대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을 하고 실제로 판매도 하고 운영도 하고 고객 서비스까지 그 안에서 다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조직을 바꾼 겁니다. 게다가 뭐 이렇게 사례 소개할 때 그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오죠. 애자일 조직으로 전체를 다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됐었는데 2년 정도 이렇게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인원이 한 40%가 줄었대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새로운 일하는 방식에 적응 못 하시는 분들이 나오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사실 경영하시는 분들이 귀가 솔깃할 만한 얘기죠. 사람이 줄었는데 돈은 더 벌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애자일 조직이 유행하게 된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계기죠. 네덜란드에 있는 ING은행. 제가 실제로 재작년까지만 해도요. 제가 어디 나가서 애자일로 강의를 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디자이너, QA, 기획자, 그다음에 그 팀의 팀장분들, 뭐 이런 분들이 보통 애자일이 뭐예요? 애자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작년부터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되게 전략,
기업 문화, 인사, 뭐 이런 쪽의 전문가 분들이 오셔갖고 애자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생겼죠. 이 신문 기사들도 보면은 애자일을 안 한다고 주장하는 금융회사가 없어요. 금융회사는 거의 다 애자일을 한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깜짝 놀랐는데 부산의 기장군도 무슨 애자일로 행정을 한대요. 거기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되게 궁금한데, 철학은 좀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국민의 어떤 니즈를 받아서 서비스를 뭔가 굉장히 이렇게 피드백도 제대로 못 드리고 뭐 그랬다 뭐 이렇게 하면서 행정을 혁신하겠다 그러면서 애자일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떤 한 은행에서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 하시는 담당자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되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요즘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처음 애자일 시작할 때 거기 계시는 제일 높으신 분한테 애자일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시작했냐면, 이걸 하면 사람을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막 역정을 내신다고. 왜 사람이 안 주냐? 한지 1년이나 됐는데.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거기 보도자료 보니까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좀 사례 좀 좋은 거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저 되게 궁금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 회사가 나름 그런 문화 쪽으로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팀, 저희 회사 홍보팀이 일을 좀 열심히 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딱 열흘 전에 중앙일보에 올라온 기사예요. 중앙일보에 올라온 기사인데 사실 기사 자체는 틀린 데가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저 스크럼 해놓고 밑에 가로 열고 뭐라고 써있죠? 15분 내 스탠딩 회의. 저도 틀린 얘기예요. 애자일에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잘 모르시는 분이 기사를 쓴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스크럼이 제일 많이 쓰는 애자일 방법론이죠. 이게 무슨 기사냐면요, 작년에 창작가 비평사에서 신춘문예에서 신인상 받은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판교에서 일하시는 어떤 IT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굉장히 리얼한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얘기하던데,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 단편인데 애자일 얘기가 나와요. 단편 소설에. 그런 세상이 됐어요. 애자일로 일하는 게 창작가 비평 단편 당선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이게 보통 물 건너오면 이상해지죠. 아까 제가 모 회사들 사례들 얘기해 놓은 것처럼 이게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서가 사실은 이게 14장짜리 PDF 문서고, 지금도 그냥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그냥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꼭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근데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그림이 아닙니다. 이 그림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 밑에 있습니다. 이 세 줄이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뭐라고 돼 있죠? 영어인데? 뭐라고 돼 있죠? 발표자가 2명이었는데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다. 2006년에 창업한 회사예요. 그리고 이 문서는 2012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회사는 다른 좋은 애자일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엄청 빨리 진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문서를 볼 때쯤이면 우린 이미 또 다른 모습일 거다. 지금 이 문서는 당시 우리가 일하던 방식의 스냅샷에 불과하다.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혹은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애자일 조직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따라 하려는 게 뭐냐면요, 이미 7년이죠? 7년 전에 어떤 회사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었었다 라는 모습을 따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7년 지났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엄청 빠르게 진화하는 세상. 여기도 얘기하고 있죠. Fast evolving 하고 있다고 했죠. 실제로 지금 스포티파이가 일하는 방식을 보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또 사라지고 또 굉장히 많은 새로운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거 자체가 애자일이에요.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스포티파이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 이 조직도를 딱 그려놓고, 자, 우리는 이런 조직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구현을 해내겠어 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런 모습이 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6년이라는, 창업 이후에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중에 굉장히 많은 실패들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돌아가는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겠죠. 그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스포티파이의 사업 영역,
그다음에 그 회사의 당시의 규모, 시장 상황, 그다음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 내부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역량, 경험, 여기 모든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회사랑 어느 하나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스포티파이의 조직 모델을 따라서 해야 되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또 다른데. 애자일은 이렇게 스쿼드란 이름으로 크로스 펑셔널하게, 물론 패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해답이 이거랑. 근데 그거 모르죠. 해봐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스쿼드, 트라이브, 챕터 이런 방식을 써서 조직을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을 찾으려고 계속 실험하고 시도했던 그 여정 자체가 애자일인 거죠. 이쯤에서 그러면 애자일이 뭐냐? 뭐 앞에서도 이제 머서 코리아에서 장모님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좀 애자일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애자일 조직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근데 사실 애자일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 엄브렐러 텀이에요. 어떤 컨텍스트에서 애자일을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자일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들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정의해 놓지 않았어요. 4가지 핵심 가치, 아까 나왔던, 그 다음에 그 뒤에 숨어있는 12가지 원칙, 이게 다예요. 자, 제가 생각하는 애자일을 말씀드릴게요. 어디 가서 애자일이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 애자일이 이런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전해드려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이 anticipation, 예측이죠.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 기획이에요.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실험을 해봅니다. 탐색. 예측, 다음에 탐색을 합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거 프로빙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지뢰를 찾을 때 이렇게 탐침봉으로 이렇게 땅을 찔러보죠. 지뢰가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발견.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대로 계획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탐색의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계획을 수정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야 돼요. 어떻게?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아까 스포티파이가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진 과정 자체가 애자일하다라고 얘기 드린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서 최적의 답이 무엇인지 계속 찾은 거예요. 그리고 어제의 답이 최선이었는데 그 답이 오늘도 최선인지를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 스포티파이에서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 끝! 이라고 선언하는 회사는 애자일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과정은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더라도 환경이 바뀌잖아요. 환경이 바뀌면 솔루션도 당연히 따라서 영향을 받죠. 그죠? 이렇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야 됩니다. 예측 탐색 적응, 예측 탐색 적응이 최대한 빨리 돌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세울 때, 자, 서울의 위도와 경도를 딱 찍고, 부산의 위도와 경도를 찍고, 재보니까 정확하게 동남쪽으로 몇 도 방향으로 있네, 부산이, 서울에서. 그럼 저 방향으로 핸들을 고정한 다음에 쭉 직진. 이런 부산에 갈 수 있나요? 당연히 안 되죠. 중간에, 도로도 바뀌고, 뭐 어떤 바람이 세게 불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갈림길에서 잘 모르는 길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순간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내 핸들을 계속 조정을 하면서 부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 과정이 여태까지 우리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너무 없었던 거죠. 이게 요즘에 필요한 이유는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예측 탐색 적응이 당연히 필요했어요. 근데 요즘 더 필요한 이유, 갑자기 애자일이 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냐? 점점 변덕스럽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럼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미래가 좀 더 클리어하고 명확해지고 덜 복잡해지고 단순해지나요? 아니죠.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점점 더 모호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점점 더 연결이 복잡해지고 있어요. 이게 애자일이 필요한 이유죠. 애자일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이 설립한 단체인데, 애자일 얼라이언스라는 단체인데, 실제로 애자일 얼라이언스에서 애자일을 소개할 때 이렇게 애자일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을 쓰느냐가 애자일이 아닙니다. 애자일은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기에서 성공 거두고, 성공 거둔다는 건 사실 결국에는 생존한다는 의미예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계속 대응하고 먼저 그 변화를 만들고, 이게 애자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애자일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는 애자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발 방법론인 스크럼에서 이야기하는 사이클입니다. 인스펙션 어댑테이션. 찔러보고 적응하고, 찔러보고 적응하고. 이 사이클이 스크럼에서 이야기하는 사이클이에요. 자, 이 사이클은 뭐냐면 이거 또 역시 애자일하게 창업하는 방법이죠. 린 스타트업에서 이야기하는 사이클입니다. 빌드, 메저, 런. 만들어보고 그 결과 측정한 다음 거기서 배운 결과로 다시 무언가를 더 만들어라. 린 스타트업의 사이클입니다. 세 번째 거는 이거는 몇 해 전에 유행했던 액션 러닝의 사이클이에요. 액션 러닝답게 액션이 먼저 나오는데 결국에는 용어만 다르고 몇 단계로 사이클을 도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보고 그 결과의 피드백을 받아서 계획을 바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거는 인사에 계신 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액션 리서치의 사이클이에요. 이 사이클은 액션 리서치 굉장히 오래됐죠.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식스 시그마의 사이클이에요. 실패한 방법론의 대명사죠. 한때 유행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그 검은 띠. 근데 사실은 식스 시그마에서도 이 사이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식스 시그마를 도입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회사 중에 이 사이클이 제대로 돌았던 회사들이 정말 있었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더 클래식한 걸로 갈까요? 이거는 1920년대에 워터 슈와트와 에드워드 데밍이 이야기했던 PDCA 사이클이에요. 전사적 품질 관리에서 이야기하는.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사이클 돌아라. 네가 하는 행동의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라. 근데 요즘 애자일을 가지고 다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사이클이 좀 느려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사이클이 점점 빨라지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내년 이맘때도 뭐 하고 있을지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 지금 계획을 세워도 우리는 뭐 한 3개년, 5개년 계획을 세워도 그대로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없는 도메인에서 일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애자일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난 내년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어.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게 분명해졌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뭔가 지금 하시는 일하는 방식에서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마케팅 용어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애자일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 사이클이 도는 회사, 안 도는 회사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 어떤 걸 전제로 하고 있냐면요. 인간관이에요. 뭐냐면 네 행동에서 무언가를 배워서 계획에 수정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구성원들이, 우리 조직이 실수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서 더 나아지고 더 성장하고 무언가 배울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 사이클이 안 돕니다. 특히 리더가 우리 구성원들은 무언가를 배우면 더 지금보다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사이클 당연히 안 돌죠. 배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성장을 못 하는데. 그죠? 외부에서 더 좋은 사람 뽑아서 그 자리에 채우면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만큼이 아니라 그러면 또 외부에서 더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계속 그 방법이 돌면 이 사이클이 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리더의 인간관을 설명하는 애자일 방법론 중에 매니지먼트 3.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매니지먼트 1.0, 2.0, 3.0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리더가 어떤 관점으로 조직과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니지먼트 1.0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는 그냥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부품인 조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바꿔 끼면 돼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없어져야 할 조직 운영 방식이죠. 이거는 뭐 딱히 깊게 논의할 것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뭐 부산 이야기 했었는데 계속 교통을 메타포로 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그림 보고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신 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죠? 있죠? 가슴에 손을 얹고 있을 거예요. 예외 사항이 생길 때마다 신호등을 추가를 합니다. 이건 해도 되는 거, 이건 하면 안 되는 거.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나중에 되면은 저 신호등이 왜 생겼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신호등이 많아지면 이제 사람들이 신호등과 관계없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 매니지먼트 1.0은 예, 작동하지 않는 방식이고 없어져야 될 예, 컨셉이죠. 2.0은 이건 좀 더 미묘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지금 여기 설명에도 나왔지만 서번트 리더라는 이야기도 쓰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수평적인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람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군주제 국가의 자애로운 임금님을 추구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조직은 수직적이에요. 근데 리더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인간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자유롭게 통치하는 예. 그런 느낌이에요. 어찌됐든 저 사람들이 행복하게 내가 베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리더로서. 이거는 매니지먼트 1.0에다가 뭔가 애드온이 살짝 붙은 거예요. 수직적인 조직이 좀 더 잘 돌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이렇게 장치들.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유행처럼 지나간 경영 기법들이 사실 다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나는 내가 손에 현재 쥐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좀 더 잘 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나? 예. 그래서 이거를 교통으로 비유하자면 뭐가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사진을 이걸 찾았어요. 기존 신호등보다 분명히 더 편해요. 위에 예, 얼마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면 예, 신호가 바뀌는지 알려주잖아요. 되게 좋은 장치가 붙어있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람을 건너는 사람이 신호를 건너는 건 예, 통제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신호에는. 이게 매니지먼트 2.0입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거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건 리더 역량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력한 리더가 조직을 이끌면은 그건 리더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천차만별이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 하나는 지속 가능하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는 계속 바뀌고 그 리더의 역량이 계속 훌륭하지는 못할 테니까 어떤 조직이든. 그렇죠? 자, 매니지먼트 3.0은 유기체, 도시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걸 구석구석 통제하려는 것 애시당초 안 된다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도시에서 도시에 시장이 있죠? 시청이 있죠? 시 공무원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도시의 모든 걸 컨트롤하는 건 아니죠. 위에서 큰 틀에서 조망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있지만 도시에 굉장히 많은 요소 구석구석이 그 구성원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상향식과 하향식이 적절히 균형을 잡고 움직이는 조직. 이게 매니지먼트 3.0입니다. 요거를 교통을 메타포로 해서 한번 짤막한 1분짜리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Well, here's one roundabout that actually deserves the title, even if it doesn't get it. Your first thought upon seeing Swindon's magic roundabout might be, man, the Brits are really off their rockers lately. But this thing, which is actually 7 roundabouts in one, has been working for 60 years. In a regular roundabout, traffic moves in one direction. In Swindon Circle, cars move both ways. Also, drivers can move from point A to point B without having to drive all the way around the circle. But they do have the option to use different routes to get to the same exit, in order to avoid traffic. It may look chaotic, but it's actually pretty efficient because it means less fighting for space. You just point your vehicle toward where you want to go, yield to cars already in the midst of the magic, then Brexit on the other side. Many Americans may hate roundabouts, but they can actually cut serious crashes by 30%. Swindon says its roundabout has only seen 1 fatal crash in the past 5 years. 예, 이 느낌이 좀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신호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저 안에서는 선택이 주어집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선택이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각자가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규칙만 있어요. 굉장히 심플한 규칙 딱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규칙은 뭐냐면요. 첫 번째, 선을 따라간다. 두 번째, 먼저 들어간 차가 먼저 움직인다. 세 번째,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간다. 다른 차랑 부딪히지 않는다. 네 번째, 딱 요 4가지 규칙만 갖고 있어요. 서해안 갯벌에 이렇게 되게 멋있게 날아가는 새, 떼, 막 이런 동영상 보신 적 있잖아요. 그죠? 새 무리들 수천 마리가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아름다운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사실 그 새들이 날아가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 새들이 날아가는 것도 딱 규칙 4가지예요. 다른 새랑 너무 멀어지지 않는다. 다른 새랑 부딪히지 않는다. 다른 새가 날아가는 방향으로 같이 날아간다.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피한다. 그 규칙 4개로 실제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그 4개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지의 제왕이나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CG를 쓰는 그런 컴퓨터 그래픽들이 사실 그 4가지 규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매니지먼트 1.0, 2.0, 3.0으로 봤을 때 이 3.0이 애자일 조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티파이의 스쿼드라는 조직, 트라이버라는 조직, 이런 조직들이 사실 이런 인간관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이 안 줄어? 라고 묻는 리더 밑에서는 아무리 스쿼드를 만들어도 안 움직여요. 실제로 스포티파이에서 일하시는 개발자랑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질문했었어요. 당신이 일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을 받냐? 누구가 지시를 하는 거냐? 당신이 뭘 할지 누가 결정하냐? 라고 했더니 우리 스쿼드가 알아서 결정한다. 우리는 그냥 분기별, 반기별, 연갈별 회사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만 전달받는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번 분기에 우리의 목표는 신규 가입자를 좀 더 많이 유치하는 겁니다. 뭐 구체적인 수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팀에서 그냥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의 컨펌도 받지 않아요. 겉모습만 흉내내면 사실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애자일 조직, 매니지먼트 3.0에서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은 아까 심플한 규칙 몇 가지를 이야기 드렸듯이 딱 요거 3개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기존에 우리가 리더, 매니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다 위임하면 되는 일들입니다. 이 뒤에는 몇 가지 팁은 제가 실제로 스타트업 100명 규모의 스타트업에서 스쿼드 챕터 이런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던 3년간의 경험, 그 다음에 큰 회사로 이직을 한 다음에도 그 글로벌 컨설팅 M사가 또 제안서를 넣어가지고 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일해봐서 또 대기업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경험, 저는 사실은 2번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상 제가 느꼈던 팁을 몇 가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회사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고민하시고 제일 먼저 초기에 세팅하실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일단 목적이 분명히 돼요. 이거 왜 하고 싶으세요? 다른 회사가 하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시작부터가 삐끗하는 거죠. 특히나 중요한 거는 리더가 이걸 왜 하는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덜란드 ING 은행이 잘 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거기 공동 경영진이 한 5명? 4명인가 5명인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같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같이 스톡홀름으로 날아가서 스포티파이가 일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고 거기 경영진하고 도대체 당신들 왜 이렇게 일합니까? 뭐 물어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 경영진들이 그렇게 가서 현장에서 보고 의기투합을 해서 돌아온 거예요. 아, 우리 회사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게 왜 필요한지도 알겠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단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윗분들한테 이게 왜 필요한지 또 설명드리는 일이잖아요. 대부분 말귀를 못 알아들으실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 지점부터가 이미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숨겨진 어젠다가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을 줄이겠다. 이런 거.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은지 얼마나 간절한지 리더는 계속 구성원들한테 소통을 하고 그 구성원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어야 돼요. 시작하기 전에. 두 번째는 TF 만드시겠죠.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 TF, 무슨 혁신 TF 이런 거 만드시겠죠. 만드시면 대부분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인사, 전략, 기획, 그다음에 이런 스태프분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진행하시겠죠. 원래 그런 이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그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스태프분들로만 이루어지면은 기존의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했던 상황에서 아마 구성원들의 반발들을 종종 경험해 보셨을 건데 똑같은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여기는 실제로 변화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각 회사마다 항상 그런 분들 계신데 더 잘해보고 싶고 시스템을 바꾸는데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마다 그런 분들 반드시 있습니다. 요소에. 근데 항상 트랜스포메이션 시작한 회사들 보면 그 사람들은 그냥 다 방치하고 스태프분들이 외부의 컨설턴트, 그다음에 그냥 TF를 구성해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새로 시작해요. 그러고 시작하세요.
왜 내부의 자원들을 활용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하세요. 예. 애자일로 교육을 몇 번 여시면은 눈빛 초롱초롱하고 질문이 남다르신 분들 눈에 띄어요. 예. 그분들하고 변화를 같이 하세요. 그리고 스폰서십을 정확하게 확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시는 분이 정말로 모든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이 이거를 진두지휘 하시던가 아니면은 그래도 많은 위임을 받으신 분들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제 보고를 하러 이제 헤드가 이제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보고를 하시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야, 그 일일 스탠드업 미팅 말이야.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일일 스탠드업 미팅 거 매일매일 하는 거 내가 보기엔 낭비 같아. 그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안을 강구해봐. 그러면 이제 보고하러 들어가서 네,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고 내려오신 분이 스폰서를 절대 하실 수가 없겠죠. 각각의 어떤 프랙티스들을 왜 하는지 분명하게 아시고 그게 왜 필요한지도 주장을 위에다가 어필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스폰서십을 충분히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약간 좀 미묘한데 애자일 코치가 많이 없어요. 근데 되게 많이 필요해요. 일단 내부에서 공부를 하셔서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는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3년 스터디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씩 실행해 볼 거야 이런 회사 없잖아요. 그죠? 급하시잖아요, 다들. 그죠? 예. 이럴 때는 외부 전문가를 쓰실 수밖에 없는데요. 예. 외부 전문가를 쓰실 때 딱 하나만 유의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부의 애자일 코치를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냐 아니냐. 예. 그거. 만약에 본인들이 그냥 하고 플래닝 넘겨주고 나가는 데면 그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본인들이 하는 역할을 넘겨받으시는 어떤 그런 계획까지 포함한 그런 전문가들을 꼭 어떻게든 찾으셔야 돼요. 그게 애자일 코치든 뭐 기존의 경영 전문가이시든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뭐 파일럿을 돌리고 할 때 그 팀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논의하시면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꼭 스쿼드로 조직을 만들어야 돼. 우리는 길드를 꼭 만들어야 돼. 우리는 스크럼을 꼭 적용해야 돼. 이런 계획을 미리 정해놓지 마시고 실제로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걸 애자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같이 논의하셔야 돼요. 이거를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랑 같이 일하는 이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를 같이 이루어나는 주체인가 아니면 내가 혹은 경영진들이 변화를 탑다운으로 주도하고 저들은 변화의 대상인가 일단 이거부터가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낳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가 안 되면 시작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100% 실패합니다. 일단 리더가 손에 든 걸 많이 놓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 중간 관리자들도 따라 놓습니다. 대부분의 리더분들이 되게 특이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혁신을 내 발 밑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이게 주장하시죠. 그죠? 예, 나 말고 내 밑에, 바로 밑에서부터. 예, 쟤들은 바뀔 줄 몰라. 예, 기득권을 지키려고 해. 그러면서, 예. 되게 웃기더라고요. 뭔가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모든 리더분들이 대부분 그러세요. 리더가 중간에 하실 일이 되게 많아요. 중간에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하고 사실 리더가 계속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은지, 이걸 하면 어떻게 회사가 변하길 기대를 하는지, 그래서 뭐가 좋아지는지, 그러면서 나는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당신은 어떤 것들을 같이 포기했으면 좋겠고 어떤 것들을 나중에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인사 담당자분들한테 평소에 꼭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왜 정보가 있는 곳에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피드백도 마찬가지예요.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이게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측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측정이 저는 실제로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측정을 하면 이게 결과가 피드백이 그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럼 위에 계신 분들 의사결정을 해서 밑에 어떻게 하라고 다시 또 얘기를 해주시죠. 윗분은 현장을 모르고 그다음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피드백을 못 받고 비극의 악순환이죠. 그다음에 7번째 이게 제일 마지막인데요. 네덜란드 ING 은행 사례를 보면 한 방에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삐걱대던 회사가 애자일을 통해서 뭔가 신데렐라가 변신하듯이 뿅 하고 변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건 사람들이 그런 스토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게 이루어지는 회사는 단 하나도 없어요. 스포티파이도 6년 동안 그런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뒤로 지금 2012년 이후에 지금 19년이죠. 예, 계속 바뀌고 있어요. 단 한 번에 절대 안 됩니다. 애자일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측, 탐색, 적응의 무한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변화하는 과정도 답을 정해놓고 그대로 갈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탐색을 해보시고 그 탐색 결과를 다시 계획에 반영을 하시는 방법이 그 사이클이 계속 돌아야 돼요. 트랜스포메이션 자체도. 컨설턴트들 던져주는 그 계획서대로 실행이 절대 안 될 겁니다. 제가 외부 컨설턴트들하고 같이 일을 해본 경험으로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컨설턴트 욕 되게 많이 하잖아요. 쟤들 던져놓고 그냥 나갔어. 보통 뭐 싸고 나갔다고 하죠. 대부분의 회사들이 컨설팅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나름 되게 진정성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나가시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뭔가 취사 선택을 하잖아요. 이건 오케이, 이건 아닌 것 같고 이 기준이 굉장히 자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핵심 기둥이 빠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될 게 들어가기도 하고 의미 없는 것들이 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변죽만 울리는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겪어보면서 다시 하면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해보고 싶다라고 느끼는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거는 팁이라기보다는 여기 HR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제가 당부하고 싶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에 가까워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평가 얘기하면 자동으로 머릿속에 보상이랑 연결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평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평가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도 많은 분들이 절대평가를 얘기하시는데 전 절대평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가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하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면 되지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려면은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 팀이 저 팀보다 못하는지 잘하는지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보상이랑 연결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계신 전문가 분들이 그 평가, 사람들, 구성원들,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정말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 평가와 그 다음에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시스템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많은 트랜스포메이션을 저해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동을 하는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미국 언론이 맨켄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모든 복잡한 문제에는 한번 하면 잘 될 것 같은 방법들이 이렇게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 하면 망하죠. 애자일이 딱 그러기 쉬운 문제입니다. 애자일하게 일하는 방식을 조직에 심는 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예측, 탐색, 적응의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복잡하지 않으면 탐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답을 알고 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하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탐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한 솔루션. 조직을 이렇게 바꾸시면 당신도 애자일할 수 있어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스쿼드 없이도, 트라이브 없이도 애자일 잘하는 회사들 많아요. 애자일의 길은 단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로터리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심플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자일에 대해서 사실 지금 40분 동안 지금 시간 초과됐는데, 그죠? 뭔가 전해드린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또 HR 담당자 분들이시니까 저도 평소에 그렇게 많이 소통했던 분들은 또 아니시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많이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되시면은 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황이 다 다르실 거잖아요.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중에 뭐 아까 질문 이렇게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던데 더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거기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